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추석 연휴 지나면서 정말 아무리 좋은 날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고, 월요일은 오게 된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거꾸로 아무리 어렵고 싫은 그런 세월도 결국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휴일 연휴를 보내면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실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그리고 미혼모 대학원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연설을 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곧 죽을 몸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몸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죽어서까지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요. 죽음은 삶을 대신하여 변화를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전 다른 이야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머리보다는 가슴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9월 23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통큰 할인 반값 상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 품격은 더블. 팟캐스트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에서 실속 2배, 품격 2배. 가격은 반값 월 9,900원의 통큰 할인의 파격 가격. 반값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개념 상조, 우리라이프 상조. 1600-3267, 1600-3267로 전화주세요.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자, 이번 주 동안요, 라디오 비평 시간에 캠페인을 하나 합니다. 정자운동입니다. 정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미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출자를 더 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정자입니다. 출자 단위는 최소 구자가 5만 원이기 때문에 5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무라고 한들 누가 강제하겠습니까?
제 시간에 정자를 하시는 분들, 모두를 다 소개해 줄 수는 없고요. 게시판에 사연을 남기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 날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자의 운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하나 지금 테스트를 하는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신문이 한 번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아예 안 나온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나간 신문을 뒤지다가 한겨레 신문의 그 김희택 논설위원이 아침 햇발로 쓴 부통령 김기춘이라는 칼럼을 발견하고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첫 칼럼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부통령 김기춘. 지금 겉으로 보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공작의 달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런 공작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추락으로 끌고 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아마도 김기춘의 그 솜씨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족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김희택 논설위원이 쓴 부통령 김기춘 통해서 그 김기춘의 실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도 남아공처럼 과거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화해해야 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아공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먼저 고백해야 용서해준다면서요. 어색한 침묵 속에 이 얘기는 짧게 끝났다.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 야당 의원 김기춘이 몇몇 기자들과 나오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1998년 정권 교체 뒤 정치 보복을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뒤가 캥기는 인사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고 나면 특히 단죄받아야 될 정권이 국민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교체되고 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과거 잘못을 모두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지를 합니다. 네. 화해, 용서, 좋은 얘기죠. 하지만 방금 김희택 논설위원의 이 글처럼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으려면은 그 용서를 받을 대상들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고해성사가 먼저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용서를 구하는 이들은, 특히 정치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해성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김기춘이 용서받고 싶었던 과거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 박정희는 집권 18년간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렸다. 의원들을 발가 벗겨놓고 때릴 정도로 아나무인이었던 중앙정보부는 언제든 휘두를 수 있는 박정희의 칼이었다. 1967년 대선에서 야당의 윤보선 후보가 당선되면 사살하려고 저격수를 집 근처에 배치하고 실제 71년 대선에서 위협적인 득표력을 보인 김대중 후보의 납치 살해를 시도한 게 칼의 용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네, 바로 중앙정보부. 그야말로 독재자들의 칼이 되어서 그 상대방을 제거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1967년 대선에서는 윤보선이 당선되면 사살하려고 저격수를 집 근처에 배치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71년 대선에서 거의 박정희에 근접하는 득표력을 보여줬던 김대중을 납치 살해하려고 했던 게 바로 중앙정보부 아닙니까? 권력은 칼만으로 유지되진 않는다. 박정희 정권 핵심부를 심층 취재한 한 언론인은 그의 용인수를 뱀, 소, 개로 요약했다. 뱀의 지혜와 술수로 뒤에서 일을 꾸미는 기술자와 머리는 좀 모자라도 소처럼 우직하게 맡은 일을 해내는 충성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물라면 무는 개 같은 부하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뜻이다. 김재규가 소, 차지철이 개라면 뱀의 대표로 이후락과 함께 김기춘을 꼽았다. 네, 재밌는 얘기죠.
박정희의 용인술은 뱀, 소, 개로 요약이 됩니다. 뱀의 지혜와 술수로 뒤에서 일을 꾸미는 기술자, 바로 이호락과 김기춘이었습니다. 머리는 좀 모자라도 소처럼 우직하게 맡은 일을 해내는 충성파, 김재규가 바로 소였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물라면 무는 개같은 부하, 바로 차지철이었죠. 유신 헌법을 기초해 독재를 법으로 포장해준 그는 권력의 부침에 따라 휩쓸리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1977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서 보안사를 손봤던 전력 탓에 50 시절 검사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실세 허화평 청와대 보좌관에게 충성 맹세 편지를 써서 살아났다. 노태우 정권 때 검찰총장에 발탁된 뒤엔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이 터지자 그 능력을 다시 발휘했다. 먹잇감은 역시 야당. 수사 검사에 대한 파격적 지원 속에 김대중 총재를 불고지죄로 기소하는 쾌거를 올렸다. 검사실에서 술판까지 벌이는 이례적 배려가 주요했다. 이어 법무장관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한 걸 보면 역시 뱀의 지혜는 대단했다. 네, 그 김기춘이 92년 초원복직 사건으로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웬만한 인물이었으면 그 정도로 지역감정 조장의 원흉으로 찍혔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김기춘은 달랐습니다. 위헌 소송 끝에 결국 검사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므로써 김현상 정부에서 정치인으로 재기했습니다. 삼선위원까지 지낸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 부통령으로 부활한 뒤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NLL, 이석기, 최동욱 등 색깔과 공작은 바로 그의 전공 분야입니다. 대를 이어 대통령을 지키려는 그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당장 문제였을 겁니다. 하지만 김기춘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2차례나 지낸 대통령이 2차례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검찰이 보충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물증을 추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쫓아냄으로써 법원 검찰 전체에 양보 불가의 마지노선을 재천명한 것 등도 바로 김기춘의 작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 대표에게 판결을 지켜보자는 대통령을 보니까 선거법 무죄가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이미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판사가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니 벌써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지만 낙관은 이럽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도와 국민의식 수준도 20년, 30년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이 잘 말해줍니다. 첫 임기제 검찰총장이라는 거추장스러운 훈장도 던져버린 채 검찰을 시녀로 만들려는 시도 역시 검사들의 반발에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김희택 논설위원이 부통령 김기춘이라는 제 아이카를 썼는데요. 김기춘의 솜씨 그리고 그 총말, 말로에 대한 예언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빼어난 솜씨로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18년간 집권했던 박정희 치하의 중앙정보부도 결국은 여러 차례 변신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역사의 칼날 속에서 그 중앙정보부의 칼이 무뎌져 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권 속에서 국정원으로 변신한 과거의 중앙정보부가 이제 다시는 부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5년이 단숨에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통령 김기춘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앞으로 국정의 계획이 어떻게 돼야 할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죠. 김세레나의 진드기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진드가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정말 진드기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저번 가입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에 많이 가입한 건 아닌데요. 지난 시간에 소개를 못해드려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닭사냥꾼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성리의 벌집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북구 만덕이동의 마이샤론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처리의 대치님 가입 감사드리고요. 대구시 서구 평리 이동에 전화로 가입하신 윤철호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일동의 바른마음님,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의 제재님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입하지 않은 지럴님도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게시판에 정자를 약속했거나 혹은 하신 분들은 제가 내일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동의 강정숙님 정자하셨다고 우리 김효주 PD가 소개를 해드리네요. 네. 갑자기 뭘 얘기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석 전보다도 6 내지 8%포인트가 하락했다는 리얼미터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 알고 보면은요, 그 비밀은 북한에게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조사에 따르면요, 박근혜 정부 8개 분야별 정책평가 가운데서 인사정책의 경우에는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9.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34.2%나 됐고요.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것보다는 못한다는 게 더 많거나 혹은 잘한다와 못한다가 비슷한 그런 경우였는데요. 딱 두 가지에서만 달랐습니다. 즉 대북 정책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59.6%였고요. 외교 정책에서도 잘한다는 것이 62.6%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안전위협국은 어느 나라냐? 북한이 1위로 나왔습니다. 무려 54.3%로 1위를 차지했고요. 중국이 17.2%로 2위, 일본이 13.9%로 3위, 그리고 미국이 놀랍게도 10.1%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13년 7월 달에 한 조사였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진리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8%포인트의 표본 오차가 있고요. 조사방법은 전화 면접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박근혜 지지율의 비밀은 북한이 부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지율이라는 얘기고요. 또 무위의 지지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음모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른바 혼외자식 파문. 그리고 오늘 이야기 곧 할 겁니다마는 공약 파기. 특히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공식적으로 파기되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 내지 8%포인트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은 하겠다는 약속만으로
가능했습니다만은 5년 내내 약속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허공했던 지지율은 현실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를 빕니다. 그게 우리 국민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최소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가짜 지지율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일만은 없어야 되겠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향신문의 여적 대통령 지지율은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 8월 청와대는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40%를 넘었다는 내용이다. 중도 실용과 친서민 행보 등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취임 석 달 만에 촛불 전국을 맞아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한 뒤 줄곧 20%대에서 헤매 식물 정권으로까지 운이됐으니 40%대 지지율에도 감격할 만했다. 이명박 정권은 그랬죠. 단임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자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지지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되어야 국정 추진의 동력이 확보되고요. 지지도가 추락하면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수치로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정권마다 기술적, 객관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한 여론조사 추이에 목을 맵니다.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일종의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지율에 목을 매지 않은 것이 오히려 국정을 잘 운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선에 이게 단임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에 목을 매는 것이 이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단임제 대통령은 사실 여론조사에 목을 맬 이유가 없어요. 여론이 나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실 올바른 길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통령이든지 여론조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특이한 파동을 그려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40% 안팎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내각, 청와대 인사 실패, 그 과정에서 노정된 반통합과 불통의 리더십이 소위 취임 효과조차 무력화시킨 결과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00일에 저음에서 50%로 올랐었고요. 이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해 6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지지도가 7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그게 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현실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경향신문의 여적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두고 여러 진단이 제기됐다. 대개 대북과 외교정책 성과, 콘크리트 지지층, 박 대통령 상징 자본 효과, 무력한 야당의 반사 이득 등이 지목된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소위 무위의 효과다. 무위의 효과는 쉽게 풀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관리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박 대통령 특유의 정치 현안에 대한 침묵과 거리두기, 갈등 이슈나 정책에 대한 무위의 대응이 착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딱히 내치에서 치적을 찾기 힘들고 국정원 사태 등의 악재에도 고공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비결을 푸는 탁견일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정말 웃기는 얘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무위의 지지율.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5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일을 해야 될 때가 드디어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자 회담 결렬, 최동욱 사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한 일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셈이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 등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 지지율은 어떻게 요동칠까? 진짜 지지율은 그때부터 나올 것이다.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리한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무리한 공약에 대해서는 지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지킬 수 없는 것도 있죠. 다만 지킬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진솔하게 당시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진보개혁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사과하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결국은 민심의 이반을 불러온다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박근혜 정권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노래 하나 듣고 계속 할까요? 아까는 김세련의 진드기 타령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하나둘씩 느려지고 주위의 모든 게 갑자기 들리지가 않아. 세상은 갑자기 멈춰진 흑백 사진 같은데. 네. 진짜 일리 없어. 네, 노래 참 잘 골랐습니다. 네, 아름다운 배경님 열자 정지하셨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지내는 강성원님 지난주 추석 때 가입해서 지나쳤다면서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강성원 조합원님 감사드립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광고에 대한 사용기부터 라면서 창원 해바라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35살 믿으셔도 됩니다. 지난 추석 차례 지내고 밥상 차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사상에 올린 제밥을 밥상에서 기다리는 조카들에게 반만 젓가락으로 조금씩 먹여주었는데 12살부터 2살까지 6명이 일제히 더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예. 아이들이 인정한 밥맛 비용이 허락하는 한 어른들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라고 광고 사용기를 적어주셨습니다. 폭스마켓에서 구입해 사용했던 칫솔, 치약, 황토 세 가지 모두 가격대 성능비가 타 제품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체험을 했다고 하셨네요. 예, 본가가 울산이라서 이번 추석은 소극적이었지만은 내년 설날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답니다. 차원 해바라기님 감사드립니다. 미라클 양님 지지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번 연휴에 박근혜의 진정한 파워를 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나이 지긋하신 저희 할머니, 작은아버지, 숙모들은 이 나라가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서 그렇다고 대통령이 참 잘 뽑았다고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더군요. 박근혜의 파워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들어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데서 나오네요. 제가 아무리 항변해도 넌 너무 비관적이다. 어려서 세상을 모른다. 라는 한결같은 반응이 나와서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국민TV 앞으로 갈 길도 멀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지지도가 다 흑우의 결과는 아닌 듯 하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지도가 다 흑우의 결과는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4년 반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잘 뽑은 것처럼 잘 하신다면야 칭찬해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박근혜의 진정한 가치가 나올 것이고 진정한 가치를 보고 나서 그런 평가를 하신다면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달라지게 되겠죠.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중앙일보 인구 관련 기사입니다. 2017년 대선 때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60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연령 대비 높은 비율입니다. 60대 이상이 4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5명 중에 1명은 50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의 44.4%가 50대 이상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지난해 대선의 40%보다는 4.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20대와 30대 19살을 포함해서 비율은 지난해 38.2%에서 35.7%로 낮아집니다. 2017년
앞으로 4년만 남았는데요. 60대 인구는 더 늘어나고 50대 인구도 더 늘어나서 결국은 44.4%가 5060이 됩니다. 높은 투표율을 감안한다면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5060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누가 집권을 하려 하든 5060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노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5060도 무작정 보수 정권을 지지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박근혜 정권 5년 동안에 가난한 사람, 서민들에게 박근혜 정권이 결코 좋은 정권이 되지 못하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역설적으로 정말로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서민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면 계급의식을 아마도 학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제를 바꿨어요. 오늘 한겨레 칼럼 을빠진 역사를 배우란 말인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이런 역사 교과서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쪽팔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래도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 1933년 12월 마지막 날 서울 오류동 가정집에서 성서조선 주필 김교신이 이끄는 성서강습회가 열렸다. 나라 잃은 백성의 순환을 신앙으로 이겨내자고 결의한 동지들의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강사로 나온 사람이 오산학교 역사교사 함석헌이었다. 함석헌은 연암은 명의 동지들을 놓고 눈물로 가득한 고난의 역사를 나흘 동안 강의했다. 그 강의가 바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다. 80년 전 그 한겨울밤의 의분에 찬 강의를 두고 김교신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일순간을 보낸 것처럼 지나갔다고 일기에 썼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원형은 그렇게 태어났다. 5년 뒤 함석헌은 오산학교를 떠났다. 총독부가 우리말 수업과 우리 역사 교육을 아예 금지했던 것이다. 식민지의 밤은 한없이 깊었다. 네. 기레의 혼이 짓눌린 세월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함석헌은 뒷날 이때를 돌아보면서 36년이건만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그 시절을 미화하는 주장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름으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한국사 교과서에 담겨서 검증을 통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우리 역사를 배워야 할 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 지배를 해준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의 요지입니다. 이 해괴한 주장은 일제의 부역한 친일파를 두둔하는 데서 시작해서 친일파가 중심이 된 독재 세력을 받들고 독재의 후예인 수구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구 지배 세력의 치부를 가리려고 급히 기어낸 이 논리의 능만은 진즉 실정적으로 논파당한 것입니다. 경제학자 허소일 교수가 밝힌 자료를 보면요. 1911년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지배가 한창이던 1911년 777달러 얼음이던 조선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930년대 중반까지 올라가다가 중일전쟁 이후 줄어들어서 1945년에는 61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조선 경제는 일제의 수탈에 시달리다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죠. 더 주목할 것은 일본과 조선민족 간의 격차입니다. 주력 산업인 농업만을 보더라도 일본인은 조선 농업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체 논의 54%를 소유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동양척식 해상가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농지를 수탈당함으로써 생겨난 일입니다. 일본인들이 조선반도에 0.2%밖에 농민이 없었지만은 땅의 53%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조선의 쌀 생산량은 1910년부터 1941년까지 52.3%가 증가했지만 조선인들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인 지주들이 늘어나는 생산량보다도 더 많은 쌀을 바깥, 즉 일본으로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농지를 수탈해서 농사를 짓던 일본인들은 대박이었어요. 왜?
그 자기들의 농토에서 생산한 쌀 원가에 비해서 일본에서 팔리는 쌀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죠. 일본인이 부자가 될수록 조선인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인 한 사람이 이주할 때마다 조선인 5사람이 나라 밖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조선반도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 잘 산다 하니까 일본 농민들이 떼를 지어서 조선반도로 들어왔어요. 한반도로.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당시 조선인들은 5명이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만주벌판을 유랑했습니다. 일제 부역자들만이 일본인들이 독점한 부의 일부를 나눠 가졌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로는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의 눈으로 볼 때야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인 겁니다. 더구나 근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주권의 독립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식민지 근대화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제강점기는 기래의 주체성의 척추가 꺾여 주저앉은 시기였습니다. 주권의식도 시민정신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폐허의 시대를 옹호하는 얼빠진 책을 교과서라고 만들어 놓고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그 지옥을 잊고 만다면 이 나라는 함석헌이 비통하게 외쳤던 대로 아시아의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큰 길가에 앉아 1000년 동안 그 비참한 모양을 하고 앉은 늙은 갈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데 자존심이 없다. 천하를 갖고도 내 나라는 못 바꾸며 우주를 가지고도 내 인기가 누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야 자존이다. 자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고 함석헌 선생이 울부짖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외침이 폐부를 찌르는 그런 시절입니다. 어떻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다 주장하는 그런 교과서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에 36년간 고생했던 이 나라의 대학 교수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교과서라고 검증을 통과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한겨레신문 고명섭 오피니언 부장의 이 절규는 정말 우리가 여와 야를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외침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어정쩡하게 남아서 노래는 듣지 않고 박근혜 정권이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 바로 노인 모두에게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 공약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기초연금 지급 최종안은 소득 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영 장관이 이런 방안을 발표도 하기 전에 미리 사퇴 얘기부터 꺼내는 걸 보면 공약 파기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는 모양이다. 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요. 현재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지급액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20만 원을 올리도록 법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마련한 최종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10여 년 앞당긴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그래도 덕을 보지만은 50대 초반 이하의 연령대라면 새롭게 얻을 게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2028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액도 2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로서는 허탈감을 넘어서 크게 속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분명한 사실은 이 사안은 결코 진영 장관 한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중요한 약속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파기하고 넘어간다면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가 밑동부터 잘리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을 만든 때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네, 변명일 뿐이죠.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었을 때 당장 장관 자리를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용도로 써먹는다면 장관직을 지금보다도 몇 배 늘어나도 모자랄 것이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박근혜 공약이라는
제하에서 공약을 바꿔야 된다, 파기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공약을 쉽게 얘기해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쏘기고 그리고 이제 와서 파기하는 마당에 기껏 자기가 임명한 장관 한 명 자르는 걸로 넘어가려는 그런 수작질입니다. 물론 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정말 박근혜 정권의 지지 기반인 노령층에서 반발이 커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결국은 장관 한 명 자름으로써 박근혜에게까지 그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수작임에 분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바로 박근혜가 사과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일은? 네. 9월 23일 라디오 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